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67번째 이야기. 한중 평정. 조조, 한중의 땅을 평정하고. 장료, 소요진서 위세 떨치다. 조조는 서정을 하기 위해 군사를 3로로 나누었다. 전군의 선봉은 하후연과 장압이 맡고, 조조는 직접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중간에 있기로 했으며, 조인과 하후돈이 후군이 되어 군량 등의 운송을 맡기로 했다. 일찌감치 염탐꾼은 이 사실을 한중에 보고했다. 장로는 아우 장위와 적을 물리칠 방안을 상의했다. 장위가 말했다. 한중에서 양평관보다 더 험한 곳은 없으니 관양 옆에 산을 등지고 숲속에 10여 개소의 영체를 세우고 조조의 군사를 맞아 싸우겠나이다. 형님께서는 한령에 계시면서 군량 등이나 충분히 공급해 주소서. 장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대장 양항과 양임 및 그의 아우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들은 군마를 이끌고 양평관으로 와서 영체를 세웠다. 하후연과 장압에 선발대는 이내 도착했다. 양평관에서 이미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이날 밤 군사들은 피로에 지쳐 곤하게 자고 있었다. 갑자기 영체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양항과 양임의 군사가 양쪽에서 기습해 들어왔다. 하후연과 장압은 급히 말에 올랐다. 사방에서 많은 군사가 몰려들었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후퇴에 돌아와 조조를 베었다. 조조가 노에서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허다한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으면서 군사가 먼 길을 가서 피곤할 때는 반드시 기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찌 몰랐느냐? 어째서 아무 대비를 안 했느냐? 조조는 두 사람을 죽여 엄한 군법을 보이려 했다. 묻관원이 빌어 용서해 주었다. 다음 날이다. 조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군이 되어 전진했다. 산세는 험악하고 숲은 짙어 길마저 보이지 않았다. 복병이 있지 않을까 싶어 즉시 군사를 이끌고 영체로 되돌아왔다. 허저, 서왕 두 장수에게 말했다. 내가 만일 이곳이 이렇게 험악한 줄 알았다면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허저가 말했다. 군사들이 이미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주공께서 힘들겠다고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튿날이다. 조조는 허저와 서왕만을 데리고 말을 타고 장위의 영체를 살펴보러 갔다. 3마리의 말이 산비탈을 돌아가자 장위의 영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조조가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두 장수에게 말했다. 저렇게 견고하니 쉽게 못 찌르기는 어렵겠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고함 소리가 일어나며 화살이 빗발쳤다. 양항과 양임이 양쪽에서 달려들었다. 조조는 크게 놀랐다. 허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적을 막을 테니 서공명은 주공을 잘 보호하라. 말을 마치자 칼을 들고 말을 놓아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장수와 맞붙어 싸웠다. 양항과 양임은 허저의 용맹을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물러갔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서왕은 조조를 보호하며 산비탈을 뒤돌아 달아났다. 앞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또 다가왔다. 바라보니 바로 하후연과 장압이었다. 두 장수는 함성을 듣고 지원하러 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양항과 양임을 물리치고 조조를 구해 영체로 돌아왔다. 조조는 내 장수에게 무거운 상을 주었다. 이로부터 양쪽 군사는 싸우지도 않고 50여 일을 대치했다. 조조는 철수 명령을 내렸다. 가오가 말했다. 적의 형세가 강한지 약한지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주공께서는 어째서 물러가려 하시옵니까? 조조가 말했다. 적병들이 밤낮 방비를 하고 있으니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철군을 하는 채 하면 적들은 게을러져 방비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날 낸 기병을 나누어 보내 그들의 배후를 기습하면 반드시 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가오가 말했다. 승상의 신묘한 계책은 짐작도 못했사옵니다. 이리하여 하후연과 장압에게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누어 3,000명씩의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새끼를 따라 양평관 뒤편으로 질러가게 하고 조조는 대군을 거느리고 영체를 거두어 모두 떠났다. 양항은 조조의 군사가 물러갔다는 보고를 받자 양임을 불러 상의하며 기세를 타고 추격하려 했다. 양임이 말했다. 조조는 속임수가 보통이 아니어서 정말로 물러갔는지 알 수가 없소이다. 추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양왕이 말했다. 공이 안 가겠다면 나 혼자라도 가겠소. 양임은 굳이 가냈으나 듣지 않았다. 양왕은 5 영체의 군사를 모두 이끌고 전진했다. 몇몇 군사만 영체를 지키라고 남겨두었다. 이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었다. 양왕의 군사는 도중에서 더 갈 수가 없어 우선 임시로 머물러 있었다. 한편 하후연은 군사를 이끌고 산 뒤편으로 질러가고 있었다. 자욱한 안개 속에 사람과 말들의 투레 소리가 들리자 복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급히 인마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갔다. 짙은 안개 속에 양왕의 영체 앞으로 잘못 달아났다. 그러나 영체를 지키던 군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양왕이 돌아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다. 조조의 군사는 일제히 밀고 들어갔다. 영체는 텅 비어 있었다. 영체 안에 불을 질렀다. 5 영체를 지키고 있던 군사는 모두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안개가 걷히자 양임이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왔다. 그러나 하후연과 몇 합 싸우기도 전에 등 뒤에서 또 장압의 군사가 쳐들어왔다. 양임은 가까스로 길을 뚫고 남정으로 달아났다. 양왕이 되돌아오려 했을 때는 하후연과 장압이 이미 영체를 점령한 뒤였다. 뒤에서는 조조의 대부대 군마가 뒤쫓아오면서 양왕을 양쪽에서 협공했다. 어디로도 달아날 길이 없었다. 양왕은 적진을 돌파하려다 정면으로 장압과 마주쳤다. 2 사람은 맞붙어 싸웠다. 양왕은 장압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패잔병이 양평관으로 돌아와 장위에게 이 사실을 아뢰려 했다. 그러나 장위는 이미 2 장수가 패하고 영체들마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관을 버리고 돌아가고 없었다. 드디어 조조는 양평관과 여러 영체를 손에 넣었다. 장위와 양임은 돌아와서 장로를 베었다. 장위가 말했다. 2 장수가 예구를 잃었기 때문에 관을 지킬 수가 없었사옵니다. 장로가 크게 노해 장임을 목베어 죽이려 했다. 장임이 말했다. 저는 양왕에게 조조 군사를 뒤쫓지 말라고 간했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패배를 당했사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군사를 빌려주소서. 앞장서 나가 싸움을 걸어 반드시 조조를 죽이겠사옵니다.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군령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장로는 군령장을 받았다. 양임은 말에 올라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정을 떠나 영체를 세웠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려 했다. 하후연에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앞서가며 남정으로 가는 길을 정찰하게 했다. 하후연은 정통으로 양임의 군마와 마주쳤다. 양쪽 군사는 진세를 벌렸다. 양임은 부하 장수 창기를 내보내 하후연과 싸우게 했다. 그러나 삼합을 싸우지 못하고 창기는 하후연의 칼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양임이 직접 창을 뻗쳐들고 뛰어나가 하후연과 3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후연은 거짓 패한 체하며 달아났다. 장임은 뒤쫓아갔다. 하후연은 타도개를 써서 장임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군사들은 크게 패해 돌아갔다. 조조는 하후연이 양임을 죽였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남정으로 전진의 영체를 세웠다. 장로는 황급히 문신과 무장들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연포가 말했다. 제가 한 사람을 보증 추천하겠사옵니다. 조조 수하의 여러 장수를 당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로가 물었다. 누구인가? 연포가 말했다. 전에 마초를 따라 주공께 투항했던 남한 사람 방덕이옵니다. 마초가 서천으로 갈 때 방덕은 병이 나서 가지 못했나이다. 지금 주공의 보살핌을 입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을 내보지 않으시옵니까?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방덕을 불렀다. 방덕이 오자 후한상을 내리고 1만 명의 군마를 점검해 방덕에게 주면서 성에서 10여 리쯤 떨어진 곳으로 나가 조조의 군사를 맞아 싸우라고 했다. 방덕은 말을 타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조조는 위수교에서 방덕의 용맹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즉시 여러 장수에게 분부했다. 방덕은 바로 서량의 용장이다. 원래 마초의 수하로 지금 비록 장로에게 의탁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내 이 사람을 얻고 싶으니 너희들은 모두 그와 싸움을 끌며 그의 힘을 빼도록 하라. 그가 지친 다음 사로잡겠다. 장압이 먼저 나가 몇 합 맞아 싸우다가 즉시 물러갔다. 하후연도 몇 합 싸우다가 물러갔다. 서왕이 또 4댓 합 싸우다가 물러갔다. 그 뒤를 이어 허저가 50여 합을 싸우다가 역시 물러갔다.
방덕은 내 장수와 힘을 다해 싸우면서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겁내는 기색이 없었다. 장수들은 각자 조조의 앞에서 방덕의 뛰어난 무예를 칭찬했다. 조조는 대단히 기뻐하며 여러 장수와 상의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투항하겠느냐? 가오가 말했다. 제가 장로 스와의 양송이라는 모사 하나를 알고 있는데 뇌물을 극히 탐하는 자이옵니다. 몰래 그자에게 황금과 비단 등을 보내주고 장로에게 방덕을 헐뜯게 하면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조가 말했다. 어떻게 남정으로 들여보내느냐? 가오가 말했다. 내일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면 방덕은 우리의 영체를 점거할 테고 우리가 한밤중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영체를 기습하면 방덕은 반드시 후퇴하여 성으로 들어갈 것이옵니다. 그때 말 잘하는 군사 하나를 선발하여 저쪽 군사로 변장시켜 그들 군사 속에 섞여 있다 성으로 따라 들어가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따랐다. 치밀한 군사 하나를 가려 뽑아 무겁게 상을 내리고 황금으로 만든 엄신갑 한 벌을 주면서 이것을 맨몸에 입고 그 위에 한중 군사의 호의를 입은 다음 먼저 길 중간쯤으로 가서 기다리게 했다. 다음 날이다. 먼저 하우돈과 장압의 군사를 파견하여 멀리 가서 매복해 있게 하고 즉시 서왕에게 나가 싸움을 걸게 했다. 그러나 서왕은 몇 합 싸우지도 않고 패하여 달아났다. 방덕은 군사를 휘몰아 덮쳐들었다. 조조의 군사는 모두 퇴각했다. 방덕은 조조의 영체를 빼앗았다. 영체 안에는 군량 등이 극히 많았다. 방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로에게 보고하는 한편 영체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난 때였다. 갑자기 세 방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중앙에는 서왕과 허저, 왼쪽에는 장압, 오른쪽에는 하후연의 군마가 일제히 달려들며 영체를 기습했다. 방덕은 대처할 사이도 없었다. 말을 타고 돌진해 나와 성 안으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삼노의 군마가 뒤쫓아왔다. 방덕은 급히 성문을 열게 하고 군사를 이끌고 덩어리져 들어갔다. 이때 염탐꾼은 이미 군사들 속에 섞여 성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곧장 양송의 집으로 찾아가 양송을 뵙고 말했다. 위공 조승상께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덕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특별히 저를 보내시면서 그 신표로 금갑을 갖다 드리라고 했사옵니다. 그리고 올리라는 밀서도 여기 있사옵니다. 양송은 크게 기뻐했다. 밀서를 보고 나서 염탐꾼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위공께 여쭈어라. 뜻을 받들어 모실 좋은 방책이 나에게도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고 해라. 온 사람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 밤으로 들어가 장로를 뵙고 말했다. 방덕이 조조의 뇌물을 받고 싸움을 저주어 싸웁니다. 장로는 크게 노예 방덕을 불러 꾸짖어 욕하며 목베어 죽이려 했다. 염포가 간절히 간했다. 장로가 말했다. 내가 내일 출전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방덕은 원한을 품고 물러나왔다. 다음 날이다. 조조의 군사가 성을 공격했다. 방덕은 군사를 이끌고 돌진해 나왔다. 조조는 허저에게 맞아 싸우게 했다. 허저는 거짓 패에 달아났다. 방덕이 뒤쫓아갔다. 조조가 직접 말을 타고 산언덕에서 불렀다. 방영명, 어째서 빨리 항복하지 않소? 방덕은 생각했다. 조조를 잡는 것이 1,000명의 상장을 잡는 셈이었다. 즉시 말을 달려 언덕 위로 올라갔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방덕은 말과 함께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방에서 갈고리와 밧줄이 일제히 내려왔다. 군사들은 방덕을 사로잡아 언덕 위로 호송해 갔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손수 결박을 풀어주며 방덕에게 물었다. 항복하지 않겠는가? 방덕은 어질지 못한 장로를 곰곰 생각하며 말했다. 진정으로 항복하고 싶사옵니다. 조조는 손수 부축해 말에 태우고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러 성 위에서 바라보게 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장로에게 보고했다. 방덕과 조조가 나란히 말을 타고 갔사옵니다. 장로는 양송의 말을 더욱 사실로 믿게 되었다. 이튿날이다. 조조는 성 밖 3면에 구름다리를 세우고 돌을 쏘아 공격했다. 장로는 형세가 급박해진 것을 알고 아우 장위와 상의했다. 장위가 말했다.
곡물창고인 창릉과 재물창고인 부고에 불을 놓아 모두 태워버리고 남산으로 도망쳐 파중이라도 지켜야 하옵니다. 양송이 말했다. 성문을 열고 투항하는 것이 낫사옵니다. 장로는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장의가 말했다. 태워버리고 가야 하옵니다. 장로가 말했다. 나는 본래부터 국가에 귀순하려 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부득이 달아나지만 창릉과 부고는 국가의 소유인이 태워버릴 수 없다. 즉시 창고들을 모두 닫아 걸고 봉인했다. 이날 밤 이경 장로는 전 가족을 이끌고 남문을 열고 돌진해 나갔다. 조조는 뒤쫓지 못하게 하고 군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입성했다. 조조는 장로가 모든 창고를 고스란히 봉해놓고 떠난 것을 보고 매우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즉시 파중으로 사람을 보내어 투항을 권유했다. 장로는 항복하려 했으나 장의가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양송은 조조에게 즉시 진격해 오소서 제가 내응을 하겠나이다. 라는 밀서를 보냈다. 조조는 편지를 받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파중으로 갔다. 장로는 아우 장의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아 싸우게 했다. 장의는 허저와 싸우다가 허저의 칼을 맞고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패장군이 돌아와 장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장로는 굳게 지키려 했다. 양송이 말했다. 지금 만약 나가지 않으시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제가 성을 지키겠으니 주공께서는 직접 그들과 죽기로 싸워 승부를 가리소서. 장로는 그 말을 따랐다. 연포가 장로를 간했다. 나가지 마소서. 장로는 듣지 않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맞아 싸우러 나갔다. 미처 싸우기도 전에 후군들은 이미 달아나기에 바빴다. 장로는 서둘러 후퇴했다. 뒤에서 조조의 군사가 추격해왔다. 장로는 성 밑으로 왔다. 양송이 성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장로는 달아날 길이 없었다. 조조가 뒤에서 추격해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째서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장로는 곧 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창고를 봉인한 그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를 갖추어 우대했다. 장로를 진남장군으로 봉하고 연포 등도 모두 여루에 봉했다. 이리하여 한중은 모두 평정되었다. 조조는 명을 내려 각 군의 태수를 나누어 설치하고 도의를 두었으며 병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오직 양송만은 주인을 팔아 영달을 꾀했다고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널어두고 많은 사람이 보게 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어진이거리고 주인 팔아 잘 되려 하더니 쌓아놓은 금은보화 모두가 헛것일세. 영화를 누리기 전 몸이 먼저 칼 받으니 천년 뒤에 사람들까지 양성을 비웃네. 조조가 동천을 얻자 주부 사마이가 나서서 아뢰었다. 유비는 속임수와 힘으로 유장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아직 촉당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제 주공께서 한중을 얻으셨으니 입주는 동요하고 있사옵니다. 속히 진격하면 반드시 무너질 상황에 있사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를 잘 이용한다고 했사옵니다. 기회를 잃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조가 탄식했다. 인간은 곤욕스럽게도 족한 줄을 모르는구나. 이미 농을 얻었는데 또다시 촉을 바라느냐? 유엽이 말했다. 사마중달의 말이 옳사옵니다. 만약 조금 늦춰주었다가 치국의 밝은 제갈량이 승상이 되고 삼군 중에 뛰어난 관우, 장비 등이 장수가 되어 촉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관해를 차지하고 지킨다면 범접할 수 없게 될 것이옵니다. 조조가 말했다. 병사들이 먼 길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우선 위로하고 보살펴야 하겠다. 그래서 군사를 눌러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서천의 백성들은 조조가 이미 동천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서천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며 무서워했다. 현덕은 군사를 불러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조조는 제풀에 물러갈 것이옵니다. 현덕이 물었다. 무슨 계책이요?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합비에 둔치고 있는 것은 송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강하, 장사, 계양 세 개 군을 동호에 돌려주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어 이해를 설명하면서 동호에게 군사를 일으켜 합비를 치도록 그들 기세에 영향을 주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갈 것이옵니다. 현덕이 물었다. 누가 사자가 되겠는가? 이적이 말했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즉시 편지를 쓰고 예물을 갖추어 이적에게 주고 먼저 형주로 가서 관우에게 알린 다음 동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이적은 건업에 도착하여 손권을 뵈려고 먼저 성명을 통지했다. 손권은 이적을 불러들였다. 이적은 손권을 뵙는 예를 마쳤다. 손권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하러 왔소? 이적이 말했다. 지난번 제갈자유가 장사등 세계 군을 돌려달라고 오셨는데 군사께서 안 계시는 바람에 돌려드리는데 실수가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드린다는 편지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갖고 있는 형주의 남군과 영릉군도 본래는 돌려드리려 했으나 조조가 동천을 기습 점거하는 바람에 그리 되면 관장군께서 용신할 곳이 없어지옵니다. 지금 합비는 텅 비어 있으니 군우께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시기 바라옵니다. 조조가 군사를 철수하여 남쪽으로 돌아오고 우리 주인이 만약 동천을 빼앗는다면 즉시 형주 전부를 돌려드릴 것이옵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는 우선 객관으로 돌아가시오. 내 상의해 보겠소. 이적은 물러나왔다. 손권은 문모사에게 계책을 물었다. 장소가 말했다. 이것은 유비가 조조에게 서천을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에 꾸며낸 계책이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조조가 한중에 있으니 이런 기회를 이용해 합비를 빼앗는 것 또한 더할 수 없이 좋은 계책이옵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이적을 촉으로 돌려보내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칠 방책을 의논했다. 노숙에게 장사, 강하, 계양 세개 군을 돌려받고 육구의 군사를 둔치고 있게 했으며 여몽과 감령은 돌아오라고 했다. 또 여항으로 사람을 보내어 능통도 돌아오라고 했다. 하루도 안 되어 여몽과 감령이 먼저 왔다. 여몽이 계책을 드렸다. 지금 조조는 여강태서 주광에게 환성의 군사를 둔치고 크게 눈을 뜨면서 곡식을 합비로 수납하게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있으니 이제 환성을 먼저 빼앗은 다음 합비를 공격해야 될 것이옵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도 좋겠소. 즉시 여몽과 감령을 선봉으로 삼고 장음과 반장을 합프로 삼았으며 손권이 직접 주태, 진무, 동습, 서성을 이끌고 중군이 되었다. 이때 정보, 황계, 한당은 각 지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정벌에 따라가지 못했다. 군마는 장강을 건너 화주를 거쳐 곧장 환성에 다다랐다. 환성에 있던 태수 주광은 사람을 합비로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성을 굳게 지키면서 양식을 깊이 감추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손권은 직접 성 밑으로 와서 살펴보았다.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 중에 하나가 손권의 휘계에 와서 박혔다. 손권은 영체로 돌아와서 여러 장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환성을 얻을 수 있겠소? 동습이 말했다. 군사들을 보내어 토산을 쌓고 공격해야겠사옵니다. 서성이 말했다. 구름다리로 홍규를 만들어 그 위로 올라가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해야겠사옵니다. 여몽이 말했다. 그런 방법은 모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옵니다. 합비에서 구원군이 오면 접붙을 수 없게 되옵니다. 지금 우리 군사는 이곳에 막 도착하여 사기가 한껏 올라 있으니 이럴 때 힘을 내어 공격해야 하옵니다. 내일 새벽에 진군하면 미시까지는 성을 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이튿날이다. 오경의 식사를 마치고 삼군이 크게 전진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감령은 손에 천련을 들고 시석을 무릅쓰고 올라갔다. 주광은 국노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명했다. 감령은 화살 속을 헤치고 올라가 천련으로 단번에 주광을 때려 거꾸러뜨렸다. 여몽은 손수북을 쳤다. 병사들은 떼거리로 올라와 주광을 난도질 쳐 죽였다. 나머지 무리는 많은 수가 항복했다. 환성을 함락하고 나자 그제야 진시였다. 장료는 그때 군사를 이끌고 반쯤 오고 있었다. 정찰병이 돌아와 아뢰었다. 환성은 이미 함락되었사옵니다. 장료는 즉시 군사를 돌려 합비로 돌아갔다. 손권은 환성으로 입성했다. 능통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손권은 위로를 마치자 삼군을 걸게 먹였으며 여몽, 감령 등 장수들에게 무거운 상을 주고 잔치를 열어 경하했다. 여몽은 감령을 윗자리에 앉히고 그의 공로를 크게 찬양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오르자 능통은 감령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생각이 간절한 데다 여몽이 감령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이 고가와 속에서 우라가 콱 치밀어 올랐다.
눈을 부릅뜨고 한동안 노려보던 능통은 갑자기 양옆 사람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잔치 자리에 즐길 만한 것이 없으니 내가 칼춤 추는 것이나 보시오. 감령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술상을 밀어젖히며 벌떡 일어나 두 자루의 창을 양팔로 끼어잡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말했다. 내가 잔치 자리에서 창 쓰는 것이나 보시오. 여몽은 두 사람이 모두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은 채 두 사람 중간에 막아서며 말했다. 두 분의 기능이 뛰어나지만 내 솜씨만은 못할 거요. 말을 마치자 여몽은 칼과 방패를 들고 춤을 추면서 두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이 사실은 금방 손권에게 전해졌다. 손권은 황급히 말을 타고 곧장 잔치자리로 나왔다. 여러 사람은 손권이 온 것을 보고 그제야 각각 무기를 내려놓았다. 손권이 말했다. 내가 늘 두 분께 구원을 잊으라고 하지 않았소. 오늘 또 어째서 이러시오? 능통은 통곡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손권은 제삼 그만 그치라고 권했다. 다음 날이다. 천하의 합비로 신의를 잃지 진격하기 위해 않겠다고 하시었소. 삼군이 모두 출발했다. 장녀는 환성이 함락되어 합비로 돌아왔으나 속으로 걱정되고 고민되었다. 갑자기 조조가 설제편에 나무 상자 하나를 보내왔는데 옆에는 조조가 직접 쓴 저기 오거든 열어보라 는 봉인이 붙어 있었다. 이날 장녀는 손권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이런 명령서가 들어 있었다. 만일 손권이 쳐들어오면 장류, 이전 두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악진 장군이 성을 지키라. 장녀는 이 명령서를 이전과 악진에게 주어보게 했다. 악진이 말했다. 장군의 뜻은 어떠시오? 장녀가 말했다. 주공께서는 원정을 떠나 밖에 계시기 때문에 동호의 군사는 우리를 반드시 무찌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소. 지금 군사를 출동시켜 힘을 내어 맞아 싸워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나 지킬 수 있을 거요. 이전은 원래부터 장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장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악진은 이전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적들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맞아 싸우기는 어렵소. 굳게 지키는 것이 나을 것이오. 장녀가 말했다. 공들은 사감으로 공적인 일까지 몰라라 할 거요. 나는 지금 나가 적을 맞아 죽기로 싸우겠소. 즉시 좌우에게 말 준비를 시키라고 했다. 이전이 선뜻 일어나며 말했다. 장군이 이러는데 제가 어찌 사감 때문에 공적인 일을 잊겠소. 기꺼이 지휘를 받겠소이다. 장녀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성이 도와주겠다니 내일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소요진 북쪽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오군이 건너오거든 소사결을 먼저 끊으시오. 나와 악문겸이 공격하겠소. 이전은 명령을 받고 군사를 점거하여 매복하러 떠났다. 한편 손권은 여몽과 감령을 전군으로 삼고 자신과 능통이 가운데 있었으며 나머지 장수들을 잇따라 출발시켜 합비를 향해 쳐들어갔다. 여몽과 감령은 앞장서서 진군하다 악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감령이 말을 타고 나가 악진과 싸웠다. 그러나 몇 합 싸우지도 않고 악진은 패한 채하며 달아났다. 감령은 여몽을 불러 일제히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갔다. 손권은 제2선에 있다가 전군이 이겼다는 보고를 받고 군사를 재촉하여 소요진 북쪽으로 진격해 나갔다. 갑자기 연주포 소리가 들리더니 왼쪽에서 장녀의 군사가 쳐나오고 오른쪽에서는 이전의 군사가 쳐나왔다. 손권은 크게 놀라 급히 여몽과 감령을 불러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 전 장녀의 군사가 먼저 들이닥쳤다. 능통의 수하에는 300여 명의 기병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 내리듯 덮쳐드는 조조의 군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능통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공, 빨리 소사교로 건너가시지 않고 뭐 하시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녀가 2천여 기병을 이끌고 앞장서서 달려들었다. 능통은 몸을 돌려 죽기로 싸웠다. 손권은 말을 놓아 다리로 올라갔다. 다리 남쪽은 이미 한 길 남짓 끊겨 있었고 널빤지는 한 장도 없었다. 손권은 어찌나 놀랐는지 수종마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장 공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공! 말을 뒤로 물렸다가 다시 건너뛰소서. 손권은 삼장 남짓 말을 뒤로 물렸다가 고삐를 늦춰주며 채찍을 내리쳤다. 그 말은 훌쩍 뛰어 다리 남쪽으로 건너갔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말했다. 정로가 그날 단계를 뛰어 건너더니 오후가 또 합비에서 쫓기고 있네. 뒤로 물러서 채찍으로 치며 말을 달리니 소요진 위로 옥룡이 날아가네. 손권이 달이 남쪽으로 건너오자 서성과 동습이 배를 몰고 와서 맞았다. 능통과 공리는 장류를 맞아 싸우고 있었는데 감령과 여몽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구했다. 그러자 악진이 다시 추격해오고 이전이 또 길을 막고 들이쳤다. 동호의 군사는 태반이 꺾이고 능통이 거느리고 있던 300여 명은 모두 전사했다. 능통은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린 채 다리께까지 왔으나 다리가 이미 끊기어 물가를 따라 도망쳤다. 손권이 배에서 보고 급히 동습에게 배를 대게 하여 건너올 수 있었다. 여몽과 감령은 모두 필사적으로 싸워 가까스로 남쪽으로 건너왔다. 이 한판 싸움에서 강남 사람들은 어찌나 혼이 났던지 장류의 이름만 들으면 아이들도 감히 밤에 울지를 못했다. 무창수는 손권을 보호하여 영체로 돌아왔다. 손권은 즉시 능통과 공리에게 무거운 상을 주고 군사를 거두어 유수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배들을 정돈하여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기로 상의하는 한편 강남으로 사람을 보내어 군사와 말을 다시 모아 싸움을 돕도록 했다. 한편 장류는 손권이 유수에서 군사를 일으켜 다시 쳐들어오려 한다는 보고를 받자 합비에 있는 적은 군사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급히 설제에게 밤을 도와 한중으로 가서 조조에게 알리고 구원병을 청하게 했다. 조조는 여러 관원과 상의하며 말했다. 이러한 때에 서천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유엽이 말했다. 지금 촉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 공격할 수 없사옵니다. 군사를 철수시켜 우선 급하게 된 합비로 가서 구원하고 그 즉시 강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사옵니다. 조조는 즉시 하후연에게 한중의 정군산 요충을 지키게 하고 장합에게 몽두탕석 등의 요충을 지키라고 남겨둔 다음 나머지 군사는 영체를 거두어 모두 이끌고 유수호를 향해 달려갔다. 바로 철기가 겨우 농우를 평정하더니 깃발은 또다시 강남으로 향하네. 이다.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시평령 방덕은 마초를 배반하고 조조를 따랐지만 양부처럼 마초를 공격하며 조조를 돕지는 않았는데 식자들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다고 여긴다. 양부가 눈물을 흘리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꼭 마초를 거꾸러뜨리려 한 것은 마초가 위강을 죽였기 때문이다. 양부는 위강의 참군으로 위강을 위해 이토록 격렬하게 원수를 갚으려 했는데 방덕은 마초의 가장으로 마등을 죽인 조조를 기꺼이 섬겼으니 이것은 또 무슨 심산인가. 그래서 식자들은 방덕을 양부만 못하다고 생각한다.